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나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1세, 초안지의 항우나 일본 전국시대 최강의 맹장으로 유명한 혼다 타다카츠 등 시대의 최강자들은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마련이죠.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서는 흔히 여포가 최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의가 아닌 정사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포가 거품이었다는 주장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역사 속에서의 여포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매우 흔하게 장수들 간의 1대1 대결을 볼 수 있는 연의와는 달리, 실제 역사가 기록된 정사 삼국지에서는 특정 장수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군 지휘관으로서의 종합적인 군사적 재능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 개인의 무력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포가 바로 그 몇 안 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인물로 그의 무예 실력을 설명해 놓은 기록을 보면 실제 역사 속에서도 여포는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포는 젊었을 때부터 힘이 세고 민첩하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국마술이 뛰어나 한무제 때의 명장인 이광에 비유되며 당대 사람들로부터 하늘을 나는 듯한 위엄을 갖춘 용맹한 장수라는 뜻의 비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죠. 정사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진짜 1대1 대결이 바로 여포와 곽사의 대결인데, 여포는 이 대결에서 곽사에게 부상을 입혀 그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의에서의 허접한 모습과는 달리 실제 역사상에서 곽사는 이각과 더불어 동탁 아래에서 여포보다 지위가 더 높은 장수였으며, 그가 수백의 병사만으로 수만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무서운 맹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포가 곽사에게 승리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한 전적이라고 하죠. 또 여포는 관우나 문왕처럼 직접 적진에 돌진해서 아예 전투의 분위기를 뒤집어버릴 정도로 일기당천의 포스를 보여준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여포가 원소의 객장이던 시절에 장현과의 싸움에 투입되었을 때 여포는 자신이 거느린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정예 기병 수천이 포함된 장현군 1만의 군세에 수차례 돌격해 장현군을 격파해버렸다고 하죠. 훗날 여포가 원소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한 해의 장양에게 신세를 지기 위해 원소의 진영을 떠나게 되자 원소가 그런 여포를 괘씸하게 여겨 추격병을 보냈는데, 이 추격병들이 모두 여포를 무서워해서 아무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기록으로 봤을 때 여포의 무력은 당대에도 이미 최강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비에게 쳐들어온 원술의 장수 기령을 돌려보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술을 먹은 채로 활을 쏘아서 자신의 무기인 방천화극의 끝을 맞춘 기록 또한 여포의 뛰어난 무예 실력을 잘 알려주는 에피소드죠. 이는 소설인 연의뿐 아니라 정사에도 있는 기록이라고 하네요. 조조와의 마지막 결전에서 패한 후 붙잡혀 끌려왔을 때 여포가 조조에게 명공께서 보병을 이끌면 제가 기병을 이끌고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일순간 조조조차 그 말에 솔깃해했다는 점과 소수의 기병으로 장현의 본대를 괴멸시킨 전적 등을 봤을 때 여포가 우수한 장수이자 기병이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당시 중원의 중국인들에게 유목민족의 기병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실제로도 중원의 기병대에 비해 유목민족의 기병대가 월등하게 강했다고 하죠. 특히 여포는 흉노가 활동하던 변방지역인 병주 출신이라 좀 더 우수한 기마술을 익혔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만 여포의 무예는 당대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삼국지연의를 통해 상당 부분이 과장된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정사 삼국지에서 그가 벌인 일기토는 곽사를 이긴 것이 유일하며, 호로관에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를 한꺼번에 상대했다는 일화는 정사 삼국지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관장 삼형제를 상대하기 직전에 방열 목순 무한국 공손찬을 상대한 기록도 정사에는 없으며, 조조의 장수들인 허저 전이 하우돈 하우연 이전 악진 6명을 여포가 한꺼번에 상대했다는 것 역시 연의에만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죠. 인중여포 마중적토라는 표현을 보고 그 시대 최강자에 대한 칭호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말은 여포가 장현을 공격하기 직전 여포에게 적토마라는 좋은 말이 있었다라는 문장에 주석이 붙은 것으로 적토마와 잘 어울리는 여포의 모습에 대한 찬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포가 당대 최강으로 인정받았기에 나온 표현이 아니란 얘기죠. 정리하자면 여포는 개인의 무력이 당대에 이름날 정도로 뛰어나서 힘이 세고 무기를 잘 다루며 특히 기마와 궁술에는 아주 능했기 때문에 비장이라 불릴 만한 인물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연의에서의 무력은 심하게 과장된 느낌이 있고, 거기서 또 몇몇 2차 창작까지 거치면서 그동안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서 그의 무력은 꽤나 부풀려졌다고 합니다. 만인지적이라고 불리며 당할 자가 없다고 평가받았던 관우나 삼국의 무신이라 불린 문왕을 시대의 최강자라 본다면 여포의 무력은 저들에 비교할 만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궁병이라는 존재가 전근대의 전쟁사 이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생각해본다면, 말을 타면서 정확하게 활을 쏘는 놀라운 실력을 갖춰 비장이라고까지 불린 여포의 전투력은 1대1 전투에 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집단전에서 대단히 무시무시한 장수였을 것이라 짐작되죠. 실전에서 뛰어난 파괴력을 보이는 그의 집단전 전투력은 당대에도 이미 최고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병을 이끌고 돌진해오는 여포의 파괴력은 천하의 조조조차 두려워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휘관으로서 여포의 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정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포는 연주공방전 초반에 당대 최강의 지휘관인 조조를 상대로 야전과 수성전에서 연달아 그에게 승리를 거둬내면서 전술적으로 엄청난 면모를 자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궁이 장막에게 조조를 상대로 반기를 들 것을 설득할 때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싸움을 잘하는 여포를 앞세우면 충분히 조조를 몰아내고 연주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지휘관으로서의 여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조금 더 뒤에 일어난 적벽대전 직전에는 손권이 과거 조조의 상대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 중에서도 원소와 여포를 조조의 맞수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조조 또한 훗날 자신의 군사적 업적 중 원소 여포와 겨뤄 싸워 이긴 일을 자랑으로 삼았다고 하니 여포의 전술적인 능력, 야전 능력만큼은 확실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이로 볼 때 여포는 연희에서처럼 최소한 자기 무력만 믿고 돌격만 하는 얼간이는 절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야전에서의 지휘관이나 전술가로서의 역량 자체는 당대 최상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다고 짐작되죠. 다만 여포는 적당한 규모의 부대를 이끌며 개인 전술 위주로 싸울 때는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살피는 판단력은 조금 부족해서 대규모 부대를 이끌며 장수들에게 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세력을 이끄는 총사령관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큰 그림을 볼 판단력 또한 너무 떨어져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강자에게 빌붙거나 약자를 배신했고 잘하는 것 같다가도 뜬금없이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제 무덤을 파거나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지나치게 겁을 먹고 이를 망친 기록이 많다고 하죠. 동탁 아래에 있을 때 치렀던 반동탁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연희와 달리 정사에서는 대놓고 고문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호진의 부장으로 참전한 양인전투에서 여포는 갑자기 손견이 자신을 기습해올 거라는 망상에 빠져서 혼자 지레 겁을 먹고 상관에게 거짓 보고를 해 자기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죠. 연주에서 조조와 싸울 때도 갑자기 복병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혼자서 겁을 먹고 물러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여포는 뛰어난 집단전 전투력과 지휘력으로 불리한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능력이나 유리한 상황에서 몰아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지만 작은 변수라도 발생하거나 역공을 당하면 너무나도 쉽게 멘붕에 빠져 부대를 수습하지 못하고 패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던 장수였죠. 결과적으로 보면 소수 기병대의 기병대장 또는 돌격대장 정도에 어울리는 인물이었을 뿐 하나의 세력을 이끌 정도의 능력은 없는 장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삼국지 위호촉 세 나라 중에서 강동의 털을 잡고 있는 오나라의 초대군주라고 알려져 있는 손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견의 일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잠깐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소설 삼국지 연의의 영향으로 손견은 독립적인 세력을 가지고 옥새를 얻은 후 야심을 품어 천하를 제패하려 했던 지방군벌로 흔히 알려져 있죠. 하지만 손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그를 독립군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손견은 활동 초기인 황건적의 난해선 주준의 밑에 있었고 서량에서의 반란을 진압할 땐 장원에게 소속된 채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고의 활약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반동탁 연합군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원술군에 소속된 채 활약했으며 이는 손견이 남양을 원술에게 넘겨주고 원술이 손견의 벼슬을 올려준 기록만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최강의 군세를 갖춘 동탁군을 물리치고 낙양을 탈환한 것은 분명 손견이 이룬 업적이었는데 어느새 그 공적이 원술의 것이 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그렇게 손견은 죽기 직전까지도 원술에 충실한 셔틀 역할을 했습니다. 연희에서는 손견 본인이 주도해서 형주의 유표를 공격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원술의 명령을 받고 출전했다가 전사한 것이기 때문이죠. 즉 진짜 군벌로서 강동의 오나라의 기반을 잡은 것은 손견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손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손견의 환경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 조조나 원소, 원술 등이 명문가 출신으로 가문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부와 권력, 명성을 이어받아 단숨에 강력한 군벌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손견이 가진 건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처음 세력을 일으킬 때 순식간에 상당한 수의 사병을 모을 수 있었던 걸 보면 손견의 집안 자체는 꽤 잘 살았던 듯 싶지만 잘해봐야 지방의 신흥 귀족 가문 정도일 것이기에 명성과 권력을 모두 갖춘 조조 원소 원술에 비해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죠. 게다가 천하의 조조 같은 경우에도 황건적의 난을 진압할 당시에는 황보숭 아래 있던 장수였으며 난이 끝난 이후에는 하진 밑에 있었고 동탁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원소의 아래에 있던 중소 군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유비도 늘 공손찬이나 도겸 등 여러 제후들과 연합을 하거나 사실상 그들의 명령을 받는 입장에 놓여있던 순간에도 독립적인 군벌로 취급받는 것을 보았을 때는 손견 또한 나름대로 독립적인 세력을 가진 객장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죠. 손견이 전사한 후 그의 부하들이 원술에게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손견의 아들인 손책과 손권 밑에서 싸웠던 걸 보면 손견은 원술의 직계 부하라기보단 어디까지나 원술을 맹주로 모시는 연합 세력의 하나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주 5군 부춘현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대담하고 화통한 기질로 인해 주변의 이름이 높았던 성견은 17세 때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전당현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침 강기슭의 수적대들이 백성들에게서 약탈해온 물건들을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성견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배를 돌리려 했는데 이때 성견이 갑자기 칼을 잡고 언덕으로 올라가 마치 자신이 병사들을 끌고 온 장수라도 되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속아 넘어간 수적들은 관군이 자신들을 체포하러 온 줄 알고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성견은 이들을 뒤쫓아가 기어이 수적 한 명의 머리를 베는 데 성공했죠. 이 사건으로 성견은 주변의 이름이 알려지며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회계군에서 허창과 그의 아들 허소가 반란을 일으키자 1,000명의 군사를 모아 그들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고 이때의 공으로 염독현과 우위를 거쳐 합의의 승이 되었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것은 성견이 합의의 승으로 있을 때였는데 조정에서 반란 진압의 사령관 중 하나로 임명한 주준이 평소 눈여겨보던 성견을 자신의 부관으로 삼으면서 성견은 합의 일대에서 1,000명의 군사를 모아 주준과 합류했는데 주준과 성견이 함께 힘을 합쳐 싸우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패배를 당한 황건적은 완성으로 달아나 아예 성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성에서 버티었는데 이때 성견은 황건적의 거센 저항에도 스스로 앞장서서 화살비가 쏟아지는 성벽을 기어오르며 승리에 크게 공헌했죠. 주준이 성견의 공적을 조정에 알리자 조정에서는 성견을 별부사마로 임명했습니다. 184년 겨울에 변장과 한수가 서량 지역에서 난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장원을 거기장군으로 삼아 반란 진압을 지휘하게 했는데 이때 부관 중 하나였던 동탁은 장원이 모든 부하 장수들에게 모이라고 소집령을 내렸음에도 느릿하게 움직이며 한참 뒤에나 도착했고 이후로도 장원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죠. 이를 본 성견은 장원에게 동탁이 무능한 지휘로 군사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반란을 전혀 진압하지 못했으며 윗사람에게도 무례하기 짝이 없어 그 죄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동탁을 처형할 것을 주장했지만 장원은 그의 청을 거절했고 이때부터 동탁과 성견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후 황제였던 영제가 세상을 떠나고 권력을 잡은 동탁이 온갖 횡포를 저지르자 각지에서 제후들이 군사를 일으켜 동탁을 치려했죠. 성견 또한 동탁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낙양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형주를 지날 때쯤 무릉태수 조인이라는 인물이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형주자사 왕해를 죽이기 위해 잊지도 않은 왕해의 죄를 꾸민 가짜 경문을 직접 만든 후 성견을 찾아가서는 중앙의 고위관리가 만든 것이라며 전달했고 안 그래도 평소 자신을 무식한 무관이라고 무시하던 왕해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성견은 그 가짜 경문에 깜빡 속아 넘어가 그 길로 왕해를 치러 갔죠. 갑작스런 성견의 공격을 받은 왕해는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성견은 모르는 것이 죄이다 라는 뻔뻔한 대답을 할 뿐이었죠. 궁지에 몰린 왕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문제는 왕해가 아무리 평소 성견을 무식하다며 무시했다고는 해도 어찌됐든 그가 성견의 상관이었다는 점인데요.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성견이 왕해 살해의 명분이라 믿고 있던 중앙 고관의 경문 또한 조인이 날조한 가짜였습니다. 더구나 왕해는 같은 반동탁 연합군의 일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같은 동맹의 일원을 죽여버린 성견은 앞으로 있을 전투에서 반동탁 연합의 협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자신의 임지인 장사에서 낙양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무기나 식량의 보급에 있어서 동맹군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성견이 택한 방법은 바로 원술과 선을 잡는 것이었고 원술은 그런 성견을 중랑장에 임명했습니다. 이후 계속 북상의 남양에 이르렀을 때는 남양태수 장자가 길도 닦아놓지 않고 군량도 내놓지 않는 등 자신에게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죽여버렸죠. 그러고는 그가 다스리던 남양을 원술에게 바쳐버렸습니다. 원술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성견을 예주자사와 파로장군으로 추천했죠. 이런 기록들 때문에 성견이 삼국지연의에서는 당당히 하나의 세력으로서 반동탁 연합군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원술의 부장에 더 가까웠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게 계속 북상하던 성견은 드디어 동탁군과 맞붙게 되죠. 성견은 초반에는 동탁군의 장수 서영을 상대로 고전하며 불과 수십 기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가는 수모를 겪었는데 이때 성견은 자신이 항상 쓰던 붉은 두건을 조무에게 대신 쓰게 해서 겨우 적군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의에서는 화웅과의 전투에서 패한 성견이 달아날 때 조무가 성견이 쓰고 있던 붉은 두건을 대신 쓰겠다고 직접 요청하며 주군이 도망갈 시간을 벌다가 화웅에게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화웅이 아닌 서영과의 전투에서 패해 도망가던 성견이 시간을 끌기 위해 자신의 부하에게 붉은 두건을 대신 쓰게 명령한 것이죠. 실제 역사 속에서 조무는 죽지 않고 무사히 위기를 넘기며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로는 별다른 공을 세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성견에게 실망해 그를 떠난 것인지 조무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게 전투에서 패한 병사들을 다시 수습한 성견은 그 후 이어진 양인전투에서 동탁이 보낸 호진과 여포의 부대를 박살내고 연의에서는 관우가 죽였다고 알려진 화웅의 목을 베는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렇게 송견이 거침없이 승리를 거두며 낙양까지 점령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송견의 세력이 지금보다 강해지면 자신이 그를 컨트롤하기가 더 이상은 힘들어질 거라 생각한 원술은 송견을 견제하기로 결정하고 송견군에게로 가는 군량의 보급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연희에서는 군량 보급을 받지 못한 송견이 동탁군에게 패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소식을 듣게 된 송견이 원술을 직접 만나러 와서는 자신에게 다른 마음이 없음을 확인시키고 겨우 다시 보급을 받았다고 하죠. 송견의 군이 주둔하고 있던 양인에서 원술이 주둔하던 노양까지는 무려 100리나 되는 거리였는데 송견은 밤새도록 말을 달려 원술의 앞에 나타나서는 자신은 오직 나라의 큰 역적이자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낙양에 있던 원시들을 몰살시켜버리며 원술의 원수가 된 동탁을 죽이기 위해 힘쓸 뿐이라며 자신에게는 결코 다른 마음이 없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 송견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원술은 즉시 군량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송견을 주둔지로 돌아가게 했죠. 이후 낙양까지 진격한 송견은 동탁이 직접 이끄는 부대와 대결을 벌여 승리했고 전투에서 패한 동탁이 달아난 후에는 낙양을 지키던 여포까지 폐주시키고 낙양을 되찾는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를 직접 상대한 동탁은 송견을 자신만큼 뛰어난 장수라고 평하기도 했죠. 송견은 이후 유표를 공략하라는 원술의 명령을 받아 형주를 공격했고 그를 상대하러 나온 황조를 격파하는 등 승리를 거듭하며 마침내 유표의 거점인 양양을 포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위망을 뚫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러 현산으로 달아난 황조를 직접 추격하다가 황조가 준비해둔 매복에 걸려들면서 복병들의 화살과 돌을 맞고 머리가 깨져 죽음을 맞게 되죠. 송견이 이 전투로 전사한 후 손시가문은 형주의 유표와 철저한 원수 사이가 됐고 맏아들인 손책은 송견의 부하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원술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삼국지의 초반 스토리를 보면 조조보다 세력이 더욱 강하고 전국 통일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원소였습니다. 원소의 수많은 책사 중 가장 최고는 아마 전풍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던 전풍은 결국 원소에게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말죠. 오늘은 이 전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기주의 거록군 사람으로 지방 유력 호족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전풍은 어릴 적부터 재주가 뛰어났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고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이빨을 보이며 웃는 일이 없었다고 하고 이후로 대쪽 같은 성격을 보이며 굉장히 강직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죠. 어쨌든 전풍은 기주 사람들로부터 명성이 자자했고 그 덕분에 조정에 추천되어 관직 생활을 하기 시작했지만 당시 십상시 등 환관들이 득세하며 조정을 뒤흔들고 있는 걸 보고 혐오감을 느낀 전풍은 그대로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주목이었던 한복을 섬기게 되었는데 전풍의 강직한 성품에다가 옳은 말만 구구절절 해대는 그를 한복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던 191년 원소가 한복의 세력을 꿀꺽해버린 뒤 전풍은 원소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시 전풍은 한나라 황실이 곤란에 처해 있고 어지러운 난세를 구해야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점점 세력이 강력해지고 있던 원소가 제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195년 동탁 사망 이후 이각과 곽사에게 붙잡혀 있던 헌제는 이각과 곽사가 다투는 사이 장안을 나와 도망치게 되었는데 이때 전풍과 저수 등은 헌제를 모시고 와야 한다고 원소에게 주청했지만 원소는 헌제를 동탁이 옹립한 괴뢰황제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풍은 누구보다 먼저 천자를 모시고 와야 한다는 정세 판단을 정확히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결과 헌제는 조조가 맞이하게 되고 조조에게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얼마 후 조조가 장수와 전투가 벌어져 온 신경이 그곳으로 향한 틈을 타 전풍은 원소에게 허도를 습격해 허도를 장악한 뒤 헌제를 다시 데려오자고 간언했지만 원소는 또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한 원소군에 있던 부하 중 한 명이 이 계획을 조조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깜짝 놀란 조조가 포위를 하고 있던 병사들을 다시 이끌고 급히 돌아왔고 전풍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원소는 자신의 등 뒤에 있던 골칫거리 공손찬을 정리하기 위해 움직였죠. 그리고 199년 3월 마침내 역경성을 함락시키고 공손찬은 자결하면서 원소는 하북 사주를 평정했으며 수십만이나 되는 병력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원소전의 주석으로 달린 전풍전에는 원소는 전풍의 책략을 이용해 공손찬을 평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기주로 돌아온 원소는 공손찬의 수급을 조조가 있는 허도로 보냈으며 이후 대대적으로 조조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전풍은 저수와 함께 연이은 원정으로 인해 창고가 텅텅 비어버렸고 조조와 싸우는 것은 천자를 적대하는 것이니 의롭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조조와의 결전을 반대했는데요. 사실 원소군은 고작 7, 8년 정도 만에 급속한 확장을 이룬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엔 그것을 제대로 정비하고 나서 다른 것을 도모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전풍과 저수는 일단 천자에게 승전 보고를 올리고 이후엔 농사에 힘쓰며 군영을 서서히 지어나가면서 천천히 주변 지역을 공략하며 나아가면 3년 안에 평정할 수 있다며 장기 지구전 전략을 주장했죠.
하지만 과거 천자를 데려오자고 했을 때 자신이 거절한 것에 대해 지금 딴지를 거는 것인가 라고 느낀 원소는 그 둘의 주장을 영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풍과 저수는 기주의 유력한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원소는 그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전풍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전풍이 워낙 대쪽 같은 성격의 강직한 품성을 가졌다 보니 번번이 원소와 대립각을 세웠고, 원소의 눈에는 전풍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으며 결국 둘 사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신배와 곽도는 현재 자군의 역량이 조조의 몇 배에 달하니 우세한 힘을 내세워 지금 얼른 조조를 작살내지 않으면 나중엔 어찌 될지 모른다고 말하며 단기전을 주장했는데, 원소는 신배와 곽도의 전략을 선택했죠. 그리고 원소는 신배와 봉기에게 군사를 통괄하게 하고 전풍, 허유 등은 참모장으로 삼았으며 알량과 문추를 사령관으로 임명해 조조를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융은 조조에게 전풍과 허유 등 지혜로운 자들이 참모가 되었으니 승리하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며 걱정하자, 순욱은 전풍은 굉장히 강직한 인물로 분명히 윗사람을 거스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때 순욱은 아군의 사기를 북돋으려는 의도로 원소 휘하에 있던 여러 부하들의 단점을 말하며 깎아내렸는데, 전풍의 단점을 말한다면서 너무 강직해서 옳은 말만 하다가 윗사람과 부딪힐 것이다 라는 말만 했으니, 이를 달리 말하면 전풍은 능력이 뛰어나고 나무랄 데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풍의 지나치게 강직한 면은 자신에게 독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원소가 전풍을 중용하고 그의 말을 잘 들었다면 삼국지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를 정도이죠. 어쨌든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던 원소군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비가 서주자사 차주를 죽이고 서주를 점거하면서 조조를 배신하자 조조가 유비를 치기 위해 출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전풍은 얼른 원소에게 달려가 이보다 좋은 호기는 없을 거라며 황하를 건너 대대적으로 조조의 배후를 공격하자고 말했죠. 심지어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골칫거리였던 공손찬을 완전히 토벌한 이후라서 빈집털이를 당할 일도 없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소는 막내 아들 원상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의 말을 거절했죠. 그러자 전풍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평생 찾아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자식이 아프다는 이유로 놓치다니 참으로 애석하도다 라고 혼잣말을 하며 돌아갔고, 이 말을 들은 원소는 굉장히 분노하며 이후 둘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조의 공격에 유비는 원소에게로 망명해오자 원소는 조조와의 전쟁을 선언했죠. 그러자 전풍은 다시 전쟁 반대를 외쳤는데, 원소는 이미 전풍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며 저놈이 군의 사기를 꺾으려 한다고 하면서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전풍이 처음엔 지구전을 주장했다가 조조가 유비를 칠 때는 적극적으로 조조의 뒤통수를 쳐야 한다고 했으면서 이번엔 또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인데요. 그가 계속 말을 바꾼 것 같지만 사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었죠. 전풍이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은 조조에게도 전해졌는데,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원소는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백마전투에서 알량이 죽었고 연진전투에서도 조조군의 패배에 문추가 전사했죠. 그리고 마침내 관도에서 조조군을 상대로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조조는 만약 과거 전풍이 진언한 계책들을 원소가 채택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원소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참패 이후 수많은 장수들이 전풍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정도로 대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했고, 어떤 사람은 전풍을 찾아가 이제 주군께서 자네를 중용할 것이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풍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죠. 주군께서는 겉으로 보면 관용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많은 분입니다. 만약 승리했다면 기쁜 마음으로 저를 사면했겠지만 이렇게 대패했으니 저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라며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한편 참패를 당한 원소는 신하들에게 기주 사람들은 모두 내가 패배한 소식을 듣자 나를 걱정해 주었소. 다만 전풍만은 나를 꾸짖었기에 부끄러워서 전풍의 얼굴을 볼 수가 없소 라는 말을 했는데, 이때 봉기가 전풍은 주군이 패한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적중한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원소는 기주로 돌아와 전풍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과연 웃음거리가 되었다 라며 전풍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전풍은 씁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삼국지 정사를 만든 진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저평가했던 반면 전풍과 저수의 책략을 장량과 진평의 책략에 버금간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전풍에 대해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수는 원소가 전풍을 죽인 것을 두고 초나라 항우는 범증의 계략을 듣지 않아 결국 패하고 말았는데, 원소가 전풍을 죽인 것은 항우의 실책보다 더 심한 일이다 라고 기록했다고 하죠. 여러 뛰어난 계책을 내보였으나 주군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신은 물론 그 세력 전체가 망했다는 점에서 범증과 공통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조가 기주를 점령하고 난 뒤 원소의 신하들을 쭉 보면서 하북에는 어떻게 이리도 인재가 많단 말인가, 원소가 이들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썼다면 내가 어찌 원소를 이길 수 있었겠는가? 라고 했다고 하죠.
그만큼 전풍은 정세를 보는 눈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도 훌륭한 전략을 제시하던 뛰어난 책사였는데 죽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삼국지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네요.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판단력을 가졌던 인물이었지만 주군을 잘못 골랐던 이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전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